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혜리나입니다. 최근 신혼집 구하는 신혼부부들의 고민이 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신혼집을 구하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전문가들은 일단 전셋집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하고 나중을 대비해서 지금은 목돈을 모아두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부동산 시장의 보다 자세한 정보와 뉴스 챙겨보죠. 뉴스 시작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윤홍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부의 12일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기대와는 달리 지금 거래량은 줄고 집값도 계속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신혼부부들의 경우 지금 집을 아예 장만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전세를 구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신혼집을 장만할 만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갖춘 신혼부부들이라면 지금 집을 산다 한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불과 3, 4년 전에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치솟는 금리와 또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경기가 좋을 때는 부동산이 가장 유망한 재테크 방법이 되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또 가장 위험한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전셋집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하고 좀 목돈을 놓아둔 다음에 부동산 경기를 지켜보면서 새 집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년 정도 집값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저점을 기다렸다가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사실 신혼부부들한테는 이 전셋값도 마련이 만만치가 않은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싸고 좋은 전셋집 찾는 것도 좋은 재테크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방법 좀 알고 계시면 풀어놔 주시죠. 네, 싼 가격에 가장 좋은 물건을 찾는 소비의 기본 원칙이 전세 시장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싼 전셋집을 찾는 요령으로는 대단지에 새롭게 입주하는 아파트들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올해 재건축 단지가 새로 입주한 잠실이나 과천 같은 곳이 이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한꺼번에 여러 채의 전세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새로 단장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투자 목적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이 많아서 의외로 싼 가격에 좋은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요. 처음 입주를 시작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주보다는 보유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록 전세라 할지라도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새 집에 전세를 들어가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또 생길 것도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은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파트 입주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2년 차, 4년 차 이렇게 짝수해야 되는 해에 전세를 구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좀 있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세 계약은 보통 2년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입주한 이후로 짝수회에 접어든 곳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짝수회 아파트에서는 상대적으로 한꺼번에 나오는 전세 물량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싼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혼에 임박해서 전셋집을 찾기보다는 미리 몇 달 전에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수소문해서 싼 전셋집을 수소문해 놓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평소에 발품을 팔아놔야 또 금매로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첫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을 테고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도 적잖이 겪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좀 짚어주세요. 예, 전셋집의 경우 집값 상승 여력이나 아니면 주변 개발 호재를 따지는 게 크게 의미는 없겠죠. 실제 거주하기에 얼마나 편리한가가 중요합니다. 교통, 학군, 이런 것들이 주위에 얼마나 구축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네. 특히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경우에는 출퇴근하기 편리한 곳에 입지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주변 환경이 갖춰진 전셋집은 나중에 계약 해지를 할 때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편합니다. 또 한 푼, 두 푼 알뜰하게 돈을 모아야 하는 신혼부부들인 만큼요. 난방비나 이런 유지비도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난방에는 중앙난방과 개별 난방이 있는데 아무래도 집에 거주하는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들은 개별 난방이 더 가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라면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든다는 것도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셋집인 경우에는 개발 호재보다는 주변 환경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한번 찾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중앙난방이 더 저렴하다고들 생각을 하는데 신혼부부처럼 이렇게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별 난방이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런데 최근 전세 시장에서 장기 전세 주택이 그렇게 인기라고요?
예, 장기 전세주택은 시프트라고도 불리는데요. 집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꿔보자는 취지 아래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주택을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서울시에 거주하고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에게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의 관심을 끄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 시프트의 경우에는 가구당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70%, 그러니까 약 월 24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어떤 신혼부부라도 모두 다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군요. 집을 그냥 살 수 있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사는 주거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개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아파트 중에서도 신혼부부들을 위해 특별히 공급되는 물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일반 아파트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용 주택도 살펴볼 만한데요. 신혼부부용 주택은 20, 30대 젊은 부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의 일반 공급 물량 중 30%를 우선 신혼부부들에게 분양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자녀 1명 이상을 낳거나 입양을 한 신혼부부가 대상이 되고요. 혼자 별 경우 연 3,075만 원, 맞벌이의 경우 연 4,410만 원 이하를 버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 주택은 젊은 층이 많이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대출로 집을 사느니 차라리 장기 전세를 한번 잘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미처 소개는 못해드렸습니다만은 중도금을 무이자로 또 대출을 해주는 미분양 아파트도 있으니까요. 요즘 같은 혼란기에 내 집 마련 전략 잘 한번 짜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윤홍우 기자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윤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 고수들의 눈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승부처 현장에 가다. 오늘은 먼저 광장동의 신규 분양 아파트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저는 지금 서울에서 한강이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는 아차산 입구에 나와 있는데요. 예로부터 배산임수라고 해서 양반들의 별장이 많이 지어졌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아주 한강 조망이 좋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생긴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실까요?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21번지 일대에 들어서게 되는 유진건설의 리버브리지. 지하 4층, 지상 15층, 총 52세대의 주상복합 건물인데요. 162제곱미터에서 250제곱미터까지 총 4가지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버브리지는 서울에서 한강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광장동에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곳은 이미 한강 조망 프리미엄을 공략한 고급 아파트인 워커힐 아파트와 워커힐 호텔이 들어선 곳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지금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곳 바로 아래가 리버브리지 공사 현장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한강이 보장된 만큼 주변 여건은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한강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대교, 선호대교 등을 건너면 바로 강남과 연결됩니다. 또한 한강을 따라 뻗어있는 강변북로를 이용하면 서울 시내는 물론 구리, 남양주, 일산, 김포 등 수도권 어느 곳이나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고요.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도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 여건이 무척 좋은 편입니다. 광장동은 강북에서 가장 학군이 좋은 곳 중 한 곳인데요. 강북의 명문으로 알려진 광남고등학교를 비롯해 광남초등학교, 선화예고, 대원외고 등 명문 학교들이 가까이에 있어 교육 여건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주변에 테크노마트, 현대백화점, 이마트, 구민회관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도 잘 갖춰진 편입니다. 네, 유진 리버브리지. 입지도 좋고 주변 환경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내부를 보면 더 마음에 쏙 드실 것 같아요. 최고급 자재들로만 이용해서 실내를 꾸몄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내부 둘러보러 가실까요? 모델하우스에서는 공급 물량이 많은 162제곱미터와 196제곱미터의 두 가지 면적의 유닛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리버브리지의 자랑이죠. 집안에서 바라보는 한강 풍경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거실을 최대한 넓게 디자인했는데요. 모델하우스여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확 트인 거실을 통해 바라보는 한강의 야경이 무척이나 기대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네, 새집중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수입 대리석과 아트월 등을 이용해서 내부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드는데요. 최고급 주상복합을 지향하는 곳인 만큼 주방에도 최첨단 가전제품들이 모두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 주부들이 갖고 싶어하는 가전제품 1위, 바로 에스프레소 머신과 와인 냉장고도 있습니다. 또한 정수된 물이 수도꼭지를 통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정수기가 따로 필요 없다고 하네요. 가스나 전기 등을 집 밖에서 핸드폰으로 조정하는 원격 조정 시스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집안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 등 다양한 첨단 시스템 역시 리버브리즈의 자랑거리입니다. 또한 지상 1층, 지하 3, 4층에 총 136대의 주차시설을 설계해서 세대당 2.6대의 차량 주차가 가능합니다. 지하 1층 상업시설은 9제곱미터 크기의 세대별 창고를 마련했고요. 유진기업에서 피트니스 클럽 시설, 사우나, 실내 골프 연습장을 구성해 입주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한 조사에 의하면 같은 건물이라도 한강 조망권에 따라서 약 1억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유진 리버브리지가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럼 분양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될지 스튜디오에서 보다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네. 유진 리버브리지, 한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세워지는 고급 주상복합 건물인데요. 한강 조망권 아파트다 보니까 더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부동산 서브 정태희 연구원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리버브리지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이 강변에서 살랑살랑 미풍이 불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파트 전체 분위기도 그런지 좀 짚어주시죠. 네, 광장동은 한강이 환하게 보이는 아주 전망이 좋은 곳이었는데요. 게다가 뒷자락에 아차산이 펼쳐져 있어서 그야말로 배산임수의 명당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광장동은 예전부터 부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곳에 거주하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인근에 있는 워커힐 호텔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이미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의 별장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요. 예, 뭐 명문 커뮤니티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동네가 아주 괜찮은 유진 리버브리지. 그렇다면 이 건물은 과연 좋은 건물인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정태희 연구원님 구체적인 정보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시 광장구 광장동 121번지에 들어서게 되는 그 유진건설의 리버브리지 주상복합은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 주택경 162에서 250제곱미터, 총 52가구 대형 면적만으로 구성이 됩니다. 주차 공간은 모두 136대를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구당 약 2.6대가 주차 공간이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필로티 공간 공법을 사용을 해서 아파트 단지 내를 보다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공사 현장에 가보니까요. 필로티 공법을 이용한 주상복합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로티 공법이 뭔가요? 네, 필로티 공법은 그 한마디로 건물을 높이 들어 올려서 짓는 것인데요. 요즘 그 주상복합이나 일반 아파트를 보시면 그 보통 1층은 빈 공간으로 남겨서 공원이나 커뮤니티 시설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진 리버브리지의 경우에도 평균 6m 그리고 최대 10m까지 건물을 들어 올려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1층 공간이 넓고 또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쾌적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차 공간도 확보하고 아파트 시각적 효과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 필로티 공법이라는 것이 그 기둥 몇 개만으로 건물 자체를 이제 떠받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공사 비용이 추가가 될 텐데요. 그런 어떤 고민을 뒤로 한 채 또 보면 역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유진 리버브리지만의 투자 가치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광장동은 배산 임수의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 중에 하나인데요. 단지 앞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또 뒤로는 아차산이 있어서 한강 조망권뿐만 아니라 산 조망권도 확보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그 아차산 내에는 생태공원과 체육공원도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강공원과도 이제 가깝기 때문에 풍부한 녹지 속에서 조깅과 산책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도 좋고 전망도 좋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보통 이런 곳은 외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어디 가려고 하면은 교통이 좀 불편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 여건 어떻습니까? 네, 한강과 인접해 있어서 강변북로를 쉽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강변북로는 한강을 따라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 어디로든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광장동 앞으로 올림픽대교, 광진교, 천호대교가 가까이 있어서요. 강남으로의 이동도 용이합니다. 또 5호선 광나루역이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요. 지하철을 이용하기에도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라면 교통 여건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생활 편의 시설면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생활 편의 시설 또한 완벽합니다. 가까이에 테크노마트,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있어서요. 생활하기엔 불편함이 없고요. 교육 여건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광남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요. 이외에도 경복초등학교, 대원외고, 선화예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광장동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인 유진 리버브리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한강 조망권을 갖고 있다라는 점 외에도 혹시 미래 가치에 좀 더 플러스가 될 만한 요인이 더 있는지 알아볼게요. 연구님 어떻습니까? 네, 광장동은 그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수혜를 입게 되는 지역인데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한강 본연의 생태 기능을 회복해서 한강을 문화, 관광, 레저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 서울을 대표 브랜드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한강의 접근성 개선, 또 한강 생태 복원, 워터프론트 타운 조성 등의 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광장동과 그 강 건너의 올림픽공원은 그 공원 녹지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강 주변에 그 생태계가 복원되고 또 두 곳을 잇고 있는 그 광진교는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하는 등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됩니다. 또한 이곳엔 그 유턴 프로젝트의 호재도 있는데요. 유턴 프로젝트는 그 주택지로서 그 좋은 자연 환경을 갖추게 될 용산공원과 뚝섬 서울숲 또 한강 주변 지역을 수준 높은 주택 지역으로 개발을 해서 강남으로 몰렸던 주택 수요를 강북 지역으로 유턴시키고 또 이것을 그 은평과 미아, 도봉 지역까지 확대해서 U자 형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강북 지역 업그레이드 개발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유턴 프로젝트의 그 모두 수혜를 입는 지역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런 호재는 좀 먼 얘기고요. 직접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전제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내부 설계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 이게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김지수 아나운서 내부 인테리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리버브리지는 내부 시설이나 인테리어가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수입 대리석과 아트월과 같은 최고급 자재들을 이용했고요. 빌트인 가구나 가전제품 역시 최고급 호텔 부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마음에 들었던 것은요. 친환경 마감재를 이용해서 새집 증후군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 아토피 환자까지 세심하게 이렇게 챙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공사를 담당한 건설사가 정말 최고급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다는 인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건물 밖으로 좀 나가볼게요. 그 건물 1층에 마련되어 있는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단지와 단지 사이 설계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단지 1층의 그 주민 공동 편의 시설도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필로티 공법으로 지어져서 이 건물 1층이 없고 대신에 그 정원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그 보행자의 동선을 따라서 바닥 분수와 미니 정원을 곳곳에 만들어 놨는데요. 그 잘 꾸며진 수목원에 온 듯한 그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지하 1층에는 가구별 개인 물품 보관소를 마련해서 입주민들이 다양한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네, 비단 실내뿐 아니라 외부에 공개가 되는 1층 정원까지 아주 예쁘게 꾸며져 있다고 하니까요. 건물 자체가 오히려 동네 명소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요. 이 유진 리버브리지 분양가가 궁금해지는데 연구원님 어느 정도입니까? 네, 분양가는 그 가장 작은 면적인 162제곱미터 10억 6,630만 3천 원부터 제일 큰 면적인 250제곱미터가 28억 657만 4천 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같은 면적이라도 그 타입에 따라서 약간씩 분양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같은 가격이라면 한강 조망권이 훨씬 더 많이 확보되는 세대를 고르는 게 좋다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유진 리버브리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재 한창 분양 중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논현동에 위치한 모델하우스로 직접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부동산 서브의 정태희 연구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자 승부처 현장에 가다. 이번엔 경매 물건 알아볼 순서죠. 용인 수지로 가보겠습니다. 투자 승부처 현장에 가다 김지수입니다. 저는 지금 용인 수지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나와 있는데요. 울창하게 나무들이 우거져서 그런지 아주 상쾌함이 느껴집니다. 이곳에 좋은 경매 물건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경기도 용인 수지의 동문 아파트.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오늘의 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90번지에 위치한 동문 아파트입니다. 동문건설이 발주해 1994년 입주를 시작한 동문 아파트는 총 5개 동 368세대가 살고 있는 아담한 아파트인데요. 면적은 125제곱미터와 155제곱미터 두 가지로 비교적 큰 면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경매로 나온 101동 104호는 분양면적 155제곱미터에 전용면적 128제곱미터로 비교적 큰 평형인데요. 방 4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고 남향의 3베이로 디자인된 살기 편리한 아파트입니다. 네, 저는 지금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공원에 들어와 봤는데요. 무엇보다 옆에 큰 길이 있다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참 높은 것 같아요. 주변 생활 여건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파트 주변으로 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교육 환경은 무척 좋은데요. 인근의 풍덕초등학교를 비롯해 수지 중고등학교, 문정중학교들이 통학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새마을공원과 수지체육공원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요.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가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어 생활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교통 여건도 좋은 편인데요. 서울 양재와 강남 방향으로 다양한 버스 노선들이 있고요. 마을버스로 10분이면 지하철 분당선 오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 수원 간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어서 사정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용인 수지는 대표적인 신도시여서요. 교통시설이나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게다가 공원도 잘 정비가 돼 있어서 가벼운 운동이나 조깅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낙찰을 받아도 괜찮은 상태인지 전입세대 열람부터 해볼게요.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해 본 결과 101동 104호에는 2003년부터 소유자인 정모 씨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임차인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밀린 관리비는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네, 혹시 101동 104호 체납된 관리비 있나요? 없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거기 평균 한 달에 관리비 얼마 정도 나와요? 뭐 한 2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경기도 용인시 수지에 위치한 동문아파트 101동 104호. 신도시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권리 분석 스튜디오에서 해드릴게요. 네. 용인 수지의 동문 아파트. 요즘 용인 지역 집값이 무척 불안정한데 이럴 때 경매로 나와 있는 용인의 집을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그 고민 리치옥션의 한종태 팀장님 모시고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인 수지 지역 한동안 뭐 최고의 인기를 누렸잖아요. 버블세븐 안에도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용인 지역은 2006년 하반기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1,000만 원 초반대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대형 같은 경우는 거래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 500에서 700만 원 선 정도 급락을 한 모습인데 아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인기 좋던 지역의 부동산 값이 왜 이렇게 갑자기 폭락을 한 건지 이유를 좀 분석해 봐 주시죠. 네, 먼저 용인 주변에 새로 생긴 이제 신도시들이 많이 있죠. 판교, 동탄, 광교 신도시들이 있는데 그런 신도시를 입주하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이나 교통 문제 같은 경우들이
기대만큼 빨리 실현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로 향하는 기존의 국도나 고속도로가 포화 상태인데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부터 점점 더 출퇴근 거리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고 또 뭐 도로 같은 도시 인프라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굳이 이 수지 지역의 집을 살 필요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해 주시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예, 가장 큰 이유는 가장 많이 떨어진 가격이 큰 메리트인데요. 이 지역은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의 진원지라고 할 만큼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치나 주변 생활 환경과 비교한다면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실수요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평가된 지금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아무리 싼 값에 집이 나왔다 그래도 이 집 상태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용인 수지 동문 아파트 상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죠. 예, 팀장님. 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문 아파트는 동문건설이 발주해서 1995년 입주를 시작했고요. 총 5개동 36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아담한 아파트입니다. 면적은 125제곱미터와 155제곱미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경매로 나온 101동 104호는 전용 면적 128제곱미터, 대지 면적 68제곱미터로 방 4개, 화장실 2개를 갖춘 아파트입니다.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3베이 구조의 계단식 현관, 그리고 열병합 개별 난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뭐 3베이에 또 계단식, 개별 난방 이렇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에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손색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주변 생활 여건은 또 어떤지 궁금하시죠? 김지수 아나운서? 네, 동문 아파트를 비롯해서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촌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요. 생활 여건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먼저 교육시설을 살펴보면 신월초등학교, 풍덕초등학교, 수지중고등학교 등이 모두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또 버스를 타고 10분이면 죽전역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 등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주변에 공원시설도 잘 돼 있습니다. 도보로 5분 거리에 수지체육공원과 새마을공원 등이 있어서 가벼운 운동을 하기에도 그만이었습니다. 뭐 수지 지역에는 워낙 또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요. 그죠?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면 잘 갖춰져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팀장님이 아까 교통 여건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문제만 꼬집으시고 해결책을 안 주셨어요? 해결책 좀 주시죠. 네, 이 아파트 교통 여건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은 분당선 오리역이 버스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 양재동과 강남을 가는 좌석버스 노선이 3개 정도 있고요. 아직은 교통상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서울 강남까지 1시간 반에서 막히면 2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이 지역은 향후의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는 호재가 많이 있는데요. 먼저 서울 수원간 고속국도가 내년에 개통 예정인데요. 마침 동문 아파트에서 고속도로 진입할 수 있는 성목 IC까지 차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서울 강남까지 약 1시간이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까지 한 거리 그 시간이 한 30분 정도 단축이 되는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외에도 2014년 정도가 되면 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면서 이 지역에 수지역이 개설되게 됩니다. 네. 수지역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이나 분당권까지 아주 수월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교통 상황이 좀 좋지 않지만 앞으로 고속도로가 뚫리고 분당선이 연장이 되면은 교통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곧 아파트 값의 상승으로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물건을 추천을 해드린 거고요. 네. 더군다나 이 물건은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 1,000만 원 초반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장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 물건을 소개해드리면서도 값이 떨어지고 있는 수지 지역에 있는 것이어서 좀 끼름직했었는데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알짜 물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경매 또 필수 과정이죠. 권리 분석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권리 분석을 꼼꼼하게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우선 이 물건의 경우는 2007년 5월 22일 날 하나은행의 건저당권 5억 7,200만 원이 가장 선순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22일 날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가 되어 있고 그 이후로 약 5건의 후순위 가압류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말소 기준 권리인 하나은행 건저당권이 최초로 배당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나머지 권리들은 모두 말소가 됩니다. 배당액을 살펴보면 최저가인 3억 5,200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전제했을 때
1순위로 법원 경매 집행 비용으로 450만 원이 배당되고요. 그리고 하나은행 청구액 4억 4,500만 원 중 3억 4,750만 원이 배당됩니다. 나머지 후순위 가압류 5건은 모두 배당 없이 말소 처리가 됩니다.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네. 현재 이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가 거주하기 때문에 명도 과정도 임차인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고 또 권리 분석상으로도 복잡한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주변 시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번 물건은 시세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워낙 매매가 저조하다 보니까는요, 부동산들이 시세를 말해주기 좀 꺼려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현재 동문 아파트 155제곱미터 시세는 4억 5천에서 5억 선으로 나와 있고요. 바로 옆 단지의 건영 아파트 158제곱미터도 4억 중반에서 5억 원 선에 형성돼 있습니다. 조금 더 큰 평형인 동부 아파트 178제곱미터 역시 4억 5천에서 5억 선으로 이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들이 거의 비슷한 시세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거래가 없기 때문에요. 이 가격이 적절한 수준인지는 아직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아무리 싸게 집을 내놔도 사려고 하는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세 점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집값이 추락하는 지역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낙찰가 써내기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좀 비슷한 낙찰 사례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시세 파악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최근 낙찰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0월 21일 같은 풍적천동에 있는 동부 4차 103동 1601호 전용 면적 128제곱미터 아파트가 감정가 5억 원에 낙찰가는 3억 7,100만 원, 74.2%의 낙찰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인근의 현대 프라임 아파트 201동 801호 전용 면적 117제곱미터 감정가 5억 7천만 원, 낙찰가 4억 3,210만 원, 낙찰가율 75.8%로 낙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매 일정도 챙겨보겠습니다. 수원에서 경매가 있다고요? 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동문아파트 101동 104호에 대한 경매는요, 수원지방법원 7개에서 2008 타경 8736번으로 오는 11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초 감정가 5억 5천만 원에서 2번 유찰돼서요. 현재 최저가는 3억 5,200만 원으로 감정가 대비 64% 수준입니다. 네, 용인 수지 지역이 지금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거래가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의 투자 가치를 믿고 과감한 선택하실 준비가 돼 있다면은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동문 아파트에 승부수 띄워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리치옵션의 한종태 팀장님 그리고 김지수 아나운서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의 생생한 강의를 통해 투자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Q&A, 오늘은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관련 투자처는 어디인지 그 맥을 짚어드릴 텐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KRA 부동산 아카데미 윤준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해서 강의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균형발전 촉진지구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균형발전 촉진지구라면 자치구별로 중심 거점 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데요. 각종 도시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뉴타운하고 좀 헷갈리는 개념인 것도 같거든요.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뉴타운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균형 발전 촉진지구 사업은 서울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개혁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시 공간을 다핵화로 나눠서 지역 간에 상대적으로 개발이 여루돼 있는, 낙후돼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뉴타운은 주거 환경을 위한 개선 사업이고요. 균형 발전 촉진지구라 하면 상대적으로 좀 거대한 목적이겠죠. 상업지구라든가 업무지구 중심으로 개발되는 것을 균형발전 촉진지구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주택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된 곳이다 하면은 이제 뉴타운 작업이 되는 것이고, 좀 낙후된 지역 중심지를 실질적인 중심지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왜 투자 가치 면에서 중요한 건지, 왜 주목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뉴타운과 균형발전 촉진지구에서 왜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투자성이 더 있는가 그런 질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뉴타운과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용적률을 볼 수 있습니다. 뉴타운 지구는 지역 자체가 주거 환경을 목적이기 때문에 250% 정도의 아파트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균형발전 촉진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용적률이 600% 이상의 상업 시설이 들어서는 대거 중심 상업지구와 업무지구가 편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용적률 때문에 투자 가치 대비 수익률도 굉장히 좋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타운 사업은 주거 환경을 목적으로 위한 주거 환경의 질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상업 및 업무 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균형발전 촉진지구요. 예,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거를 비춰보면 뉴타운보다는 좀 스케일이 크게 상업지역, 상업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서니까 그쵸. 호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져서 600% 이상으로 용적률이 나오기 때문에 거대 상업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이 중점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곳을 비근한 예로 든다면 지금 현재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발표되게 된 이유는 용산이라든가 종로의 중심 상권이 너무 거대해졌고 그것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 곳에 다 핵화, 각 구별로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곳들을 저번에는 합정동을 한번 설명해서 드렸었죠. 네, 지금은 합정동 말고 천호동 뉴타운 지구를 말씀드릴 건데요. 천호동 뉴타운 지구는 2005년 12월 16일 날 지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2차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2차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모두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정비 촉진지구는 고시된과 동시에 사업 속도가 빠르고 사업성이 다른 곳에 비해서 향상돼서 많은 것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개발 호재들을 발췌낸다면 그곳이 바로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천호동 423-200번지 일대에 천호 송내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 모든 분들은 투자의 중점을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모일 텐데요. 저라면 그 주변지를 투자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라고 하면 풍납동과 암사동 일대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천호동 423-200번지 일대가 어디인지부터 아신 이후에 투자에 대한 장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을 기점으로 예, 광진교가 있습니다. 광진교 이후에 바로 연결되는 천호역과 강동역, 예, 그리고 예, 길동역이 있고요. 이 지역에 강동구청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놓고 본다면 이 지역에 광진교, 이 지역을 천호역입니다. 천호역세권. 그럼 이 지역에서 천호동, 천호역세권에서 천호동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본다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죠. 네. 강동역과의 사이. 예, 강동역과 천호역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천호동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차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이 지역으로 해서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각종 건설 계획이라든가 호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는 지하철 5호선, 8호선이 연장선이 지금 개통될 걸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 천호 환승역이 역세권으로 이제 환승될 텐데요. 2009년 정도에 암사대교 쪽으로 해서 암사교, 그다음 천호대교가 개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에도 올림픽대로, 그다음 중부속도로, 외곽 순환도로 등이 경기도까지 이루어지는 광역 상권에 이루어지는 교통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교통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군요. 예, 그렇죠. 지금 현재도 하루에 30만 명 가량이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인데 교통 호재가 더 이어진다면 더 많은 유동인구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겠죠. 네. 예, 저라면 이 지역에서 강동 역세권 주변을 갖다가 찾아보겠습니다. 강동 역세권 주변과 그 다음 천호 역세권 주변, 이 지역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는가 본다면 바로 이 지역에 있는 바로 이 주변, 여기는 암사동 일대입니다. 예,
이 지역 바로 밑에 있는 지역 어딜까요? 예, 풍납동. 예, 풍납동입니다. 예, 풍납동. 이쪽은 몽촌토성이라는 역전이 있죠. 네. 예, 이 지역으로 해서 개발 계획을 여러분들은 많이 찾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각종 호재가 몰려 있는데요. 이 지역은 지금 현재 풍납동과 암사동 일대 한강 르네상스 계획으로 편입되어 서 한강 쪽으로 얼마든지 걸어가서 나가서 친환경 웰빙 삶을 즐길 수 있는 고수부지가 형성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한강 르네상스 계획에서 그곳에서부터 보트를 타고 어디까지? 바로 가양대교에 있는 곳에 있는 마곡지구까지도 갈 수 있는 교통 여건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번에 강의한 합정동에 있는 지역처럼 1984년 이후에 홍수 및 재난구역으로 선포되어서 당시 1984년 재건축을 많이 한 곳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압력이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는 곳이겠죠. 네. 예, 그래서 그곳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으면 어떻게 보시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뭐 재건축이 예정돼 있으면 압력도 높아지면 굉장히 호재들이 많이 생기겠죠. 예, 그렇죠. 이 지역이 재개발의 압력으로 인해서 암사동과 풍납동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재개발 여건이 늘어나는 지역으로 형성이 될 것입니다. 네. 이 지역은 바로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개발이 된다면 한강을 끼고 있는 조망권이 가능한 아파트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주변에 뉴타운 지역에 있는 균형발전 촉진지구라 하면 상업 및 업무 시설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지역에 지금 현재 균형발전을 위한 이쪽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지정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바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 환경적인 면의 차원에 좋아지는 지역이 형성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올 여지가 커진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풍납동, 암사동 하면 투자를 꺼려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투자를 꺼려하는 이유는 네. 첫 번째 악재와 호재를 놓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부동산에 있어서는 악재, 그 다음 호재 이 두 가지를 평가해서 구분할 수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지역, 풍납동과 암사동 이 지역은 첫 번째 악재로 놓고 본다면 이쪽은 지역에 대한 그 유물이라든가 네. 그 지역에 대한 그 유물에 대한 보존을 해야 된다. 해서 이쪽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아까 뭐 몽촌토성 말씀하셨던. 그렇죠. 네. 그럼 문화재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은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런 생각 여러 가지로 이제 놓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풍납토성을 놓고 본다, 그 지역을 놓고 본다 했을 때 풍납토성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럼 계속해서 그곳에 살다가 그분들이 계속 유적이 될 때까지 끝까지 버텨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준다든가 네.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규제로 인해서 각종 규제로 인해서 이곳이 악재로 쌓여 있어서 가격이 뜰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교통 여건도 지금 열악해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 상업 및 업무 시설도 지금 악재로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런 곳에 지금 현재 뉴타운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지정돼 있고 그다음 바로 도로 교통망들이 계속해서 열악했던 지역에 환경면으로 계속 추가로 이제 이어지고 있고 그런 것이 다 호재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호재로 연결되면 그 지역에 풍납동과 암사동 지역에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지금 현재는 2006년 12월 정도까지는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요즘 들어서는 부동산의 지금 규제로 인한 가격들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죠. 네. 지금 현재는 1,700에서 1,800선에도 얼마든지 매물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얼마든지 이 지역에서는 최고의 미래의 가치 상승이 가능한 한강 조망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또는 특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저는 선정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호동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주변 말씀하셨던 대로 풍납동과 암사동이 투자 가치 아주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뭐 정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이런 침체기에 뭐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긴 한데 위기가 그냥 위기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위기가 위기로 끝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과거 시점을 갖다 회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예. 예전에 IMF 당시 1997년 12월 4일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투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네. 예, 그 당시에 투매를 하게 된 이유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런 불안감이 생기게 된 이유는 모든 자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자금이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의 100%의 자금이 있다면 대략 저는 20% 정도는 어떻게 뒷자금으로 간직해 놓고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자금을 준비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자금을 올인해서 투자한 다음에 한 1년, 2년 뒤에 가격이 떨어지면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쌓이는 겁니다. 돈을 다 잃으면 어떻게 되나. 예, 돈을 다 잃을 것 같다. 네. 지금 빠지는데 더 빠지지 않을까. 예. 이거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근데 1997년 그 생각을 돌이켜본다면 그때 당시에 판 사람들은 서민들이고요. 네. 예, 산 사람들은 잘 사는 잘 사는 사람들이 샀습니다. 네. 그 당시에 20%, 30% 정도 빠졌을 때 사람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지금부터 빠지면 나는 추락한다. 나는 망한다는 생각을 팔고 던지는 사람들, 투매한 사람들은 서민층이었고요. 네. 지금 이 상태까지 빠졌으면 다시 가격이 회복하는 시기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투자자들인 바로 중산층 이상의 분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는 여윳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차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여윳돈을 네. 준비해 놓은 사람도 있고요. 그 여윳돈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겁을 먹었다는 얘기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도 그때와 당시와 별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다른 한 가지를 갖다가 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 방향을 놓고 볼 때 지금 현재 우상향 곡선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지금 25%에서 30% 빠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고점에 올라간 이 시점을 여러분들은 몇 년으로 보시냐면 2006년 12월 2006년 말로 봅니다. 네. 그럼 2006년에 샀던 사람들, 매수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매도 시기를 잡을까요? 3년에서 4년 뒤를 잡겠죠. 네. 그럼 앞으로 2006년, 그럼 7, 8, 9년 또는 10년이 되겠죠. 네. 2009년 또는 10년 그 정도 되면 어떤 시기죠? 그 사람들이 매도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4억에 샀던 사람이 네. 지금 당장 3억에 팔까요? 안 팔겠죠. 안 못 팔죠. 예. 그게 바로 부동산의 회기가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는 다시 원점 회복이 가능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IMF 때처럼 어느 정도 30% 빠졌을 때 지금 정도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시기가 이제 다가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역에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찾아보시면서 호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20%, 30% 빠졌을 때 그 가격을 다시 회복해서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그 또 사이클도 있고 그런 사이클도 감안을 해야 되고 곧 있으면 반등을 할 거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물이라는 것을 놓고 보고 싶은데요. 수면 위가 있고요. 수면 위가 있고 바닥에 땅이 있겠죠, 바닥에. 네. 근데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얼만큼 떨어졌다는 생각을 내가 지금 20% 빠졌다, 30% 빠졌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내가 땅에 도달하면 사람들은 나 죽었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 생각보다는 저는 이제 다시 발로 딛고 차 오를 시기에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바닥이 어디인지 확인하려고 하다가는 더 추락할 수 있는 계기를 보여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바닥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튀어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절대 확인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어느 정도 바닥이 내려갔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지금 같은 정도 최고의 규제로 묶여있는 이 시기에 저는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것이 IMF 때와 저는 다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서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집니다. 그렇다면은 그 말을 뒤집었을 경우 오히려 지금은 사야 될 때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남들이 투자해서 지금 현재 이곳은 투자해서 안 되는 지역이다 또는 지금은 투자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고 할 때 이럴 때가 바로 저는 투자해야 될 시기라고 보입니다. 남들이 투자와 남들의 역발상으로 움직이는 것이 실제 투자 전문가들은 투자하는 방법 패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요. 균형발전 촉진지구 안을 오히려 투자했을 법한데도 오히려 나중에 그 효과가 파급돼서 올 주변 지역에 투자를 하고 또 풍납동이나 암사동 같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나중에 규제가 풀릴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투자를 해라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이 역발상, 투자 이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RA 부동산 아카데미 윤준 대표님과 함께해봤습니다. 소중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천구에서는 저소득 가구에 한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가구의 경우 전월세 임차 시에 이런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양천구청 부동산 정보과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때 이런 훈훈한 뉴스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